내 친자식들이 설날 전날 나를 요양원에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은 나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 심장을 찔렀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의 운명은 내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잊고 있던 저고리 주머니 속 복권 한 장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내 자식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의 서막이었다. 내 이름은 박서윤, 73살이다. 6개월 전 내가 삶이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우리가 40년에 걸쳐 함께 일군 집에서 계속 살았다. 우리 집은 결코 호화롭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넘치는 사랑, 벽에 걸린 추억들, 그리고 내가 정성껏 가꾸던 작은 정원까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두 자식, 아들 진우와 딸 지영이 나를 찾아오는 횟수가 잦아지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심이 마냥 기쁘기만 했다. 아들 진우는 아내 유미와 두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딸 지영은 남편 현우와 함께 나타났다. 방문은 언제나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밤중에 갑자기 아프시기라도 하면요? 그들은 끈질기게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아직 혼자서 충분히 나를 돌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내 능력이 건재하다는 증거로 흠잡을 데 없이 가꾼 정원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가 못 본 척하는 시선을 교환했다. 나는 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고 그가 떠나면서 남긴 보험금은 내 노후의 안락과 안정을 보장해 줄 만큼 충분했다. 자식들은 그에 대해 묻지 않았고 나 역시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설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진우가 혼자 찾아왔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 함께 설날을 보내자고, 온 가족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내일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 예쁜 옷티 입고 계세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난 1년간 홀로 보낸 명절 끝에 가족과 함께하는 설날을 보낼 생각에 나는 들뜬 마음으로 승낙했다. 나는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 혈압약, 그리고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챙겼다. 남편이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고운 한복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다음 날 진우가 아내 유미와 함께 도착했을 때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고 차에는 명절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진우는 초조해 보였고 말을 서두르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 때문이려니 믿으며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가는 길은 낯설었다. 서울 시내를 지나고 내가 잘 다니지 않는 동네를 거쳤다. 마침내 우리는 평온한 노년의 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벽돌 건물 앞에 멈춰섰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야,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더는 혼자 계실 수 없어요. 여기서 잘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히 같이 설날을 쇠자고 했잖니. 네, 그럴 거예요. 유미가 눈까지는 웃고 있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내일 설날에 선물 들고 찾아뵐게요. 여기엔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아서 좋아하실 거예요. 순간 배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배신감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차가워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키운 아들, 무릎이 까졌을 때 내 품으로 달려오던 어린아이였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다. 제발 이러지 마라. 나는 속삭였다. 난 혼자 지낼 수 있어. 내 집도 있고
진우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어머니, 이미 다 정리됐어요. 집은 저희가 필요해요. 지영이랑 상의해서 파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어요. 그 돈으로 여기 계시는 비용도 내고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내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과 돈 때문이었다. 내 집을 너희 마음대로 팔 수 없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유미는 진우와 재빨리 시선을 교환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3주 전에 서류에 서명하셨어요. 저희가 의료보험 서류라고 가져갔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진우가 남편이 남긴 건강보험 관련 서류라며 가져온 몇 장의 종이에 어렴풋이 서명했던 것을 떠올렸다. 나는 내 자식들을 믿었다. 그들이 가져온 서류의 작은 글씨까지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를 속였구나. 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초월하는 아픔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내 자식들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진우는 이미 차문을 열며 재차 말했다. 자, 가방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에서 내렸다. 12월에 찬 바람이 얼굴을 베었지만 멀게만 느껴졌다. 가슴속에서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공허함이 번져나갔다. 진우가 트렁크에서 내 작은 가방을 꺼내는 동안 유미는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두렵다는 듯이 내 팔을 붙들었다. 접수처에서 중년의 여성이 사무적인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박서윤 어르신,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진우는 몇 가지 서류를 작성했다.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류 작성을 마친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몸을 돌렸다. 됐어요, 어머니. 다 잘 될 거예요. 내일 꼭 찾아뵐게요. 약속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이마에 서둘러 입을 맞추었. 유미는 멀리서 손을 흔들었고 그들은 차의 온기 속으로 자신들의 삶 속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짐을 벗어 던졌다는 듯이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직원은 나를 복도로 안내해 침대가 2개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 하나에는 할머니 한 분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쪽이 어르신 침대입니다. 저녁 식사는 6시예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 버튼을 누르세요. 그녀가 나가자 나는 방패처럼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딱딱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창밖으로는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설날 전날 밤 나는 혼자였고 배신당했으며 버려졌다. 그때 저고리 주머니 속에 복권이 생각났다. 지난주 이제는 아무도 먹으러 오지 않을 떡국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특별 추첨이라며 복권 한 장을 사보라고 권했었다. 아주머니는 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복권을 꺼냈다.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내 자식들이 내 삶을 통제하기 전에 내가 자유롭게 내렸던 마지막 결정이었다. 나는 추첨이 끝난 후에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복권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모르는 방 동료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집 때문에도 돈 때문에도 아니었다. 수십 년의 사랑과 희생을 내 자식들이 너무나도 쉽게 지워버렸다는 배신감 때문이었다. 나는 민준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가 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기를, 그의 강한 팔로 나를 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준은 떠났고 나는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설날이었다. 나는 공동 휴게실의 텔레비전 소리에 잠이 깼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암울한 생각 속에 혼자 남겨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덜 비참해 보이려고 애쓰며 그곳으로 향했다. 한 나이 든 남자가 소파 옆자리를 내주었다. 여기서 보내는 첫 설날 아침이신가 보구려. 얼굴에 다 쓰여 있소. 그가 친절하게 말했다.
나아질 거요. 아니면 적어도 익숙해지겠지. 나는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앵커가 전국의 설날 풍경을 전하며 행복한 가족들, 차례상, 오가는 덕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장면이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때 프로그램의 내용이 바뀌었다. 자, 이제 어젯밤 있었던 로또 특별 추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가 쾌활하게 알렸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저고리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복권을 만졌다. 별다른 기대는 없었지만 잠시나마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나는 복권을 꺼내 펴는 동안 화면에서 숫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숫자 7. 내 복권을 보았다. 내가 찍은 첫 번째 숫자였다. 우연이겠지. 두 번째 숫자 15. 그것도 내 복권에 있었다. 세 번째 23. 네 번째 32. 다섯 번째 41. 여섯 번째 56.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복권을 다시 보고 화면을 보고 다시 복권을 보았다. 이럴 수는 없었다. 그저 불가능한 일이었다. 1등 당첨자는 서울에서 나왔으며 당첨금은 50억 원입니다. 앵커가 말을 이었다. 50억 원. 모든 숫자가 일치했다. 복권은 내가 사는 서울에서 팔렸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남자가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창백하신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든 복권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눈이 숫자를 확인하며 커졌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다. 당첨되셨군요. 로또에 당첨되셨어요. 운이 문을 두드렸을 때 50억 원. 그 숫자가 불가능한 주문처럼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 박서윤, 73살, 설날 전날 요양원에 버려진 내가 이제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눈물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나중에 이름이 이정우라는 것을 알게 된 옆자리의 노신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이걸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가 속삭이며 내가 복권을 조심스럽게 접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관리실에 알려야 해요. 보안도 없이 이걸 그냥 가지고 계실 수는 없어요. 나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호 씨는 박선영이라는 젊은 요양보호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우리가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복권을 보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번호를 확인하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어머나 세상에, 그녀가 중얼거렸다. 정말이네요. 어르신이 진짜 당첨되셨어요. 이후 몇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요양원장이 불려왔고 서류에 서명이 오갔으며 여러 통의 전화가 이어졌다. 복권 회사 직원이 요양원까지 찾아와 복권을 확인하고 진품임을 인증했다. 어르신께서 내일 복권 본사에 직접 오셔서 당첨금 수령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모든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동의했다. 어제만 해도 내 입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요양원장은 이제 극도로 상냥해졌다. 박서윤 어르신, 저희가 차량이든 동행인이든 필요하신 것은 무엇이든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며 그를 쳐다보았다. 어제 나는 그저 버려진 노인에 불과했지만 오늘 나는 귀중한 고객이 되었다. 고맙습니다만 이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이정우 씨를 보았다. 그는 말없이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빼앗겼던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다. 한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지역 언론은 1등 당첨 복권이
최근 요양원에 입소한 한 노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자들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원장은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정오 무렵 지역 방송사의 중계차가 요양원 밖에 주차했다. 한 젊은 기자가 안으로 들어와 휴게실에 있는 나를 찾아냈다. 박서윤 어르신, 저는 SBS의 박은지 기자입니다. 설날에 로또에 당첨되신 이 놀라운 행운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내 첫 번째 충동은 거절하는 것이었다. 나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 자식들 생각이 났다. 지금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어쩌면 성가신 어머니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을 축하하며 건배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들을 생각했다. 네, 나는 나 자신도 놀라며 대답했다.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 기자는 기뻐하는 듯 했다. 그들은 재빨리 녹화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터뷰를 위해 굳이 가져온 휠체어에 앉았다. 당첨된 복권은 내 손에 들려 있었다. 3, 2, 1, 방송 시작합니다. 카메라맨이 신호를 보냈다. 네, 저희는 지금 로또 특별 추첨의 1등 당첨자이신 박서윤 어르신과 함께 평온한 노년의 집에 와 있습니다. 박 기자가 열정적으로 시작했다. 어르신, 이 놀라운 행운에 대해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이었다. 많은 감정이 듭니다. 박 기자님. 특히 어제 설날 전날 제 자식들이 제 집을 자기들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에 속여서 서명을 받은 뒤 제 뜻과 상관없이 저를 이 요양원으로 데려왔기 때문이죠. 박 기자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어르신께서는 자녀분들에게 버려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확인했다. 그들은 함께 설날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를 여기에 남겨두고 제가 남편과 함께 40년간 일군 집을 팔아서 이곳 비용을 댈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기자는 분명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특종을 잡았다는 것도 직감했다. 그럼 복권은요? 나는 종이를 카메라에 보여주었다. 지난주에 제 자식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 채 샀던 겁니다. 제가 이곳으로 끌려올 때 입고 있던 저고리 주머니에 있었죠.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서 추첨 결과를 보고 제가 50억 원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박 기자는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 했다. 이제 어르신께서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우선 제 집과 제 존엄성을 되찾을 겁니다. 그 후에는 글쎄요. 다른 어르신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돌아갔고 나는 내가 어떻게 속았는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설날 전날 밤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나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자녀분들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분들도 어르신께서 로또에 당첨되신 사실을 아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하지만 지금쯤 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진우야, 지영아, 내 집에서 설날 잘 보내고 있기를 바란다. 마음껏 즐기렴.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 인터뷰가 끝나자 박 기자는 진심 어린 감동으로 내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는 감사를 표하고 방송팀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도시 곳곳으로 아마도 충격에 얼어붙어 있을 내 자식들이 있는 우리 집 거실까지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방송이 나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진우가 뺏어가지 않은 내 핸드폰 아마도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겨뒀을 것이다. 이 올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깜박였다. 나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다시 전화가 왔고 또 왔다. 곧이어 딸 지영의 차례였다. 문자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제발 전화 받으세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로 갈게요. 나는 핸드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다. 그들은 내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었다. 이정우 씨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큰 소동을 일으키신 것 같군요.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소동보다 훨씬 더한 것을 받아 마땅해요.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야 해요. 오후 4시경 진우와 지영이 요양원에 도착했다. 내가 이정우 씨와 다른 입소자 2명과 함께 휴게실에서 화투를 치고 있을 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을 진정시키려는 원장이 뒤따랐다. 어머니? 진우가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는 차분하게 그를 쳐다보며 패를 내려놓았다. 어서 오너라. 진우야, 설날 잘 보냈니? 찾아와 주다니 놀랍구나. 내 집에서 바쁠 줄 알았는데, 엄마. 지영이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조종하고 싶을 때 사용하던 회유적인 말투였다. 엄마가 오해한 거야. 우린 엄마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다 엄마를 위해서였지. 나를 위해서? 나는 억누르고 있던 차가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서류에 속여서 서명하게 하고 내 뜻과 상관없이 요양원으로 데려오고 내 집을 빼앗는 게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어머니는 돌봄이 필요하세요. 진우가 주장했다. 더는 혼자 계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 마라. 너도 잘 알잖니. 나는 대꾸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볼 능력이 충분해. 너희는 집이 탐났던 거고 내가 성가신 존재가 되니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지. 뭐, 축하한다. 성공했네. 내가 로또에 당첨될 줄은 예상 못했겠지만 안 그러니?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다른 입소자들은 감추지 못하는 흥미를 보이며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정호 씨는 조용한 지지를 보내며 내 곁에 서 있었다. 어머니. 마침내 지영이가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가족끼리 해결해요. 어느 집 말이니, 지영아? 내가 물었다. 너희가 내게서 훔쳐간 그 집? 훔친 거 아니에요. 진우가 항의했다. 어머니가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너희가 의료보험 서류라고 속인 그 서류 말이지. 나는 반박했다. 그런 걸 사기라고 부른단다, 진우야. 엄마, 제발. 지영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제발요, 로또에 당첨되셨잖아요. 설날의 기적이에요. 가족끼리 같이 축하해요. 나는 나와 너무나도 닮은 그 얼굴을, 아버지를 쏙 빼닮은 그 눈을 바라보며 슬픔만을 느꼈다. 가족? 너희가 나를 이곳에 버린 순간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어. 버린 게 아니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늘 찾아왔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로또에 당첨된 걸 알고 나서겠지. 내가 바로잡았다. 돈이 모든 걸 바꾼다는 게 참 신기하구나. 그렇지? 점점 더 불편해하며 장면을 지켜보던 요양원장이 마침내 끼어들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계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사무실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일어서며 대답했다. 오늘 제 자식들에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내일 저는 복권회사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할 것이고 그 후에는 변호사와 함께 제 집의 사기성 명의 이전을 되돌릴 겁니다. 어머니, 제발요.
진우는 절박해 보였다. 우리 지금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설날, 전날 밤에 가족을 버리지 않아. 나는 방을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며 간단히 대답했다. 너희는 어제 너희의 선택을 했다.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할 거야. 나는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걸어갔다. 등 뒤로 꽂히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지영이가 울기 시작하는 소리와 진우가 원장과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그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힘을 되찾은 사람으로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다.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나는 눈물 한 방울이 흐르는 것을 허락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최악은 지났다. 배신, 고통, 버림받음.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 50억 원. 글쎄, 나는 이미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 자식들은 쓸모없는 늙은이를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들은 자신들의 최악의 적수를 막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지역 언론은 1등 당첨 복권이 최근 요양원에 입소한 한 노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자들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원장은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정오 무렵 지역 방송사의 중계차가 요양원 밖에 주차했다. 한 젊은 기자가 안으로 들어와 휴게실에 있는 나를 찾아냈다. 박서윤 어르신, 저는 SBS의 박은지 기자입니다. 설날에 로또에 당첨되신 이 놀라운 행운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이곳에 올 때 입었던 옷, 잠옷 외에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렸다. 9시.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요양보호사인 박선영 씨가 나타났다. 박서윤 어르신. 접수처에 변호사 한 분이 어르신을 뵙고 싶다고 와 계세요. 어르신께서 부르셨다고 하던데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고마워요. 곧 나가서 뵙겠다고 전해주세요. 전날 밤, 내 자식들이 온갖 감정적인 조작을 시도하다. 마침내 떠난 후 나는 이정호 씨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수년 동안 기억 속에 간직해온 번호, 나와 민준의 모든 법률 문제를 처리해주던 오성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목소리를 듣고 놀랐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는 더욱 놀랐다. 내일 오전 9시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한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 오성진 변호사는 언제나처럼 똑같아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 단정한 정장, 겨드랑이에 낀 가죽 서류 가방. 하지만 나를 보자 그의 전문적인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바뀌었다. 서윤 씨.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군요. 괜찮으세요?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제게 전화하셨어야죠. 그가 부드럽게 나무랐다. 언제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충격이 컸어요. 나는 인정했다. 그리고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식들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모든 것을 해결할 겁니다. 우선 당첨금을 수령하러 복권회사에 가야 합니다. 그 후에는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 변호사는 요양원 차를 이용하라는 원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택시를 불렀고 우리는 함께 그곳을 나섰다. 복권 회사로 가는 길에 오 변호사는 계획을 설명했다. 말씀하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정말 의료보험 서류라고 믿고 서명하셨다면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진명의 이전은 틀림없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에 관해서는 오직 서윤 씨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권 회사에 도착하자 우리는 효율적으로 안내를 받았다. 버려진 노인이 로또에 당첨된 사건은 이미 유명해져 있었고 직원들은 돕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였다. 나는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했고 몇 시간 후 나는 공식적으로 5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48시간 내에 어르신 계좌로 금액이 입금될 겁니다. 지점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축하드립니다. 박서윤 어르신. 슬픈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이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는 오 변호사와 시선을 교환하며 대답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건물을 나서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문은 더욱 퍼져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다. 훌륭한 변호사인 오 변호사가 상황을 통제했다. 박서윤 어르신께서는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당분간 더 이상의 입장은 밝히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르신께 가해진 부당함을 바로잡고 미래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재빨리 그가 부른 차로 안내했고 우리는 떠났다. 요양원이 아니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그곳으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오늘부터 집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호텔에서 오 변호사가 체크인을 하는 동안 나는 로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았다. 내 얼굴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나오고 있었다. 버려진 노인, 로또 당첨, 즉각적인 인과응보, 불효 자식들, 운명의 복수. 나는 불편했다. 나는 복수극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정의와 내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호텔방에서 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전화가 오가고 문서가 작성되고 전략이 수립되었다. 정오 무렵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자제분들입니다. 그가 수화기를 막으며 말했다. 서윤 씨와 통화하고 싶어 하는군요. 지금 제 동료와 함께 사무실에 와서 상황을 해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초조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길 변호사님과 함께 있어요. 대화가 필요해요. 이건 다 큰 오해예요. 오해? 나는 되물었다. 내 어미를 속여 집을 훔치고 설날 전날 밤 요양원에 버린 걸 그렇게 부르는 거니?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저희는 걱정했어요. 그 큰 집에서 혼자 계셨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밤중에 도움이 필요하면요? 거짓말. 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며 대답했다. 정말 걱정했다면 솔직하게 나와 이야기했겠지. 다른 선택지를 제안했겠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속였고 내가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는 채 서명하게 강요했고 예고도 없이 나를 버렸어. 엄마, 제발요. 이제 지영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가족? 나는 되물었다. 가족은 너희가 한 짓을 하지 않아. 이제 대화를 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렴. 돈 때문이죠? 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로또에 당첨되니까 이제 저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질문의 위선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니, 진우야, 배신 때문이다. 돈은 그저 너희가 저지른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단을 내게 주었을 뿐이야. 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두 분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길고 창피한 소송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합의할 의향은 있습니다. 합의요? 진우는 분개한 듯 했다. 우리 어머니예요. 모르는 사람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너희는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어. 나는 대꾸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법적인 상대로 대하게 될 거야. 오 변호사는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린 후 통화를 마쳤다. 전화를 끊고 나자 나는 내가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내가 내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늙는다는 것이 내 삶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에 지쳤을 뿐입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오 변호사는 계속 일했고 나는 휴식을 취했다. 호텔은 요양원보다 훨씬 편안했지만 내 집은 아니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정원, 내 물건들, 민중과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랑으로 일군 공간을 생각했다. 늦은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요양원에서 사귄 새 친구 이정호 씨가 내가 두고 온 작은 가방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나는 놀랍고 감동받아 물었다. 저에게도 나름의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저처럼 오래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를 앉게 하고 룸서비스로 주문한 차를 대접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교수였으며 암으로 아내를 잃은 후 스스로의 선택으로 요양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소. 그가 설명했다. 딸들은 멀리 살고 각자의 삶이 있지. 하지만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오고 매일 전화도 하오. 차이점은 그것이 내 선택이었다는 점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게 이해했다. 선택은 모든 차이를 만든다. 이정호 씨가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요양원으로 그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도 세상에는 선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오 변호사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집매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서명하신 서류에 대한 필적 감정을 요청하여 사기를 입증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조급하게 물었다. 보통은 몇 달이 걸리지만 사건의 파장과 명백한 증거 덕분에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제분들에게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떤 종류의 합의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자발적으로 집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서윤 씨께서 고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언론에서 멀리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진우 씨는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지영 씨는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내 일부는 그들이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는 소식에 만족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어머니로서의 또 다른 일부는 슬픔의 가시를 느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물었다. 오 변호사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좋은 제안입니다. 힘든 소송 없이 신속하게 집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서윤 씨의 몫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으셨으니까요. 나는 잠시 숙고했다. 합의에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노인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합니다.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늙었을 때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게 하고 싶습니다. 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내용을 조건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공평하군요. 사흘 후 우리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진우와 지영은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의 변호사만 있었다. 집은 공식적으로 내 명의로 돌아왔고 그들은 자원봉사를 약속했다. 로또 당첨금은 내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끌려나간 지 일주일 만이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같은 벽, 같은 가구였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아마도 나였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의 미망인 진우와 지영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배신에 맞서 더욱 강해진 박서윤이었다.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테라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방치된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내 정원을 바라보았다. 내일 돌봐야지. 나는 생각했다. 내일 정원뿐만 아니라 내 삶도 다시 가꾸기 시작할 거야. 전화가 울렸다. 지영이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받았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거의 어린애 같았다. 그냥 괜찮으신지 알고 싶어서요. 괜찮다. 지영아. 나는 적대감 없이 하지만 온기도 없이 대답했다. 집에 돌아왔으니 이제 더 괜찮아. 저희 언젠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물었.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쩌면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인 것처럼 들렸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말로요. 안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들이 몹시 미안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너희의 자원봉사를 하거라. 배우고 그 후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내 남은 날들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깊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50억 원. 글쎄, 나는 이미 그 돈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민준을 자랑스럽게 만들 계획. 다른 노인들이 내가 겪은 일을 결코 겪지 않도록 보장할 계획. 운명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나는 그것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재정비와 치유. 그리고 계획의 한 달이었다. 로또 당첨금은 내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동안 은행에서 안전하게 이자를 불리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내 일상을 되찾았다. 아침에는 정원 가꾸기, 오후에는 독서, 해질녘에는 동네를 가볍게 산책했다. 텔레비전으로 모든 이야기를 본 내 이웃들은 이제 나를 거의 경애에 가까운 존경심으로 대했다. 역경을 이겨낸 버려진 노인은 일종의 지역명사가 되어 있었다. 오성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런 방문 중 하나에서 나는 마침내 그에게 내 계획을 공유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테라스에서 차를 따르며 선언했다. 취약한 노인들, 특히 유기나 학대 위험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재단입니다. 오 변호사는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귀한 프로젝트입니다. 서윤 씨. 상당히 야심차군요. 돈과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세부 사항을 작업했다. 새아침 재단이라는 이름은 내가 겪고 있는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 선택되었으며 노인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존엄성을 갖춘 보조생활 주택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었다. 이것이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 변호사에게 설명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될 무언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가 보증했다. 제가 모든 법적, 구조적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요양원에 있던 내 친구 이정호 씨였다. 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평온한 노년의 집에 와봐야겠소. 그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오. 모든 입소자들이 공공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많은 곳의 질이 의심스럽소.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죠? 소유주가 파산했소. 서윤 씨 사건으로 스캔들이 터진 후 많은 가족들이 친척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갔지. 그곳의 이미지가 더럽혀졌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의 가시를 느꼈다.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택시를 불렀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요양원에 다시 도착했다.
그곳은 이제 더 텅 비고 더 어두워 보였다. 직원들은 짐을 싸고 있었고 입소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워 보였다. 나는 휴게실에서 다른 노인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이정호 씨를 발견했다. 서윤 씨, 그가 나를 보자 소리쳤다. 와주어서 정말 다행이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그곳에 머물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메모를 했다.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돌보고 싶어 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버려져 있었다. 다른 이들은 서비스의 질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안보다 나았다. 늦은 오후, 나는 원장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눈에 띄게 낙담한 채 사무실에서 나를 맞았다. 박서윤 어르신. 그가 불편하게 시작했다. 어르신께 일어난 일은 유감스러웠지만 저희 서비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손짓으로 그의 말을 막았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요양원이 문을 닫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낙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행히도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어르신 사건 이후로 입소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계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있다면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곳을 사들여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의 눈이 이해하며 커졌다. 어르신께서는 혹시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이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지요. 나는 확인했다. 숫자, 조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긴 대화 끝에 나는 잠정적인 합의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평온한 노년의 집을 사들여 완전히 개조하고 그것을 새아침 재단의 본부로 탈바꿈시킬 것이었다. 이정호 씨와 다른 입소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안도와 희망이었다. 나는 아무도 쫓겨나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의 질은 오직 향상될 것이고 함께 노인들이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존중과 존엄,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 나는 요양원에 있던 시절 내게 친절했던 요양보호사 박선영 씨와 마주쳤다. 어르신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생명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신처럼 좋은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 변호사에게 전화해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그는 흥분했지만 신중했다. 큰 걸음입니다. 서윤 씨. 그 책임을 맡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평생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마치 모든 것, 제 자식들의 배신, 로또 당첨, 이 사람들을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저를 이 순간, 이 목적으로 이끈 것 같아요.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했다. 평온한 노년의 집은 인수되어 개조되었고 새아침 생활센터로 재개관했다. 시설은 현대화되었고 직원들은 확대되고 훈련받았으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다. 나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만들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영구거주, 의료 회복 중인 이들을 위한 임시거주, 그리고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지만 낮 동안 동반과 활동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 이정호 씨는 내 오른팔이 되어 그의 학문적 경험을 활용하여 입소자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박선영 씨는 돌봄 코디네이터로 승진하여 내가 그녀에게서 크게 감명받았던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팀에게 교육했다. 6개월 만에 센터는 이미 노인 돌봄의 기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신문과 잡지들은 변화에 대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운 버려진 노인에 대해 보도하고 싶어 했다. 그런 인터뷰 중 하나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나는 센터의 정원,
내 집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 문을 연 정원에 있을 때 진우와 지영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달라 보였다. 진우는 몇 달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고 지영은 더 마르고 눈밑이 거뭇했다. 둘 다 초조하고 어색해 보였다. 어머니, 진우가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이 정말 놀랍네요. 여기서 하신 일은 대단해요. 고맙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그날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다. 합의는 잘 이행하고 있니? 자원봉사는 하고 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가 설명했다. 저희는 합의한 대로 동부지역의 공공요양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일하고 있어요. 경험은 어떻니?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상상도 못했어요. 노인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우리가 엄마를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 뻔했다는 것도요. 지영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는 세상 어떤 변명으로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나는 내 자식들,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우고 가치를 가르치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지지했던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후회와 부끄러움을 보았지만 또한 새로운 것, 이해를 보았다. 후회는 첫걸음일 뿐이다.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오는 것이지. 알아요. 진우가 말했다. 그래서 의무적인 자원봉사 외에도 노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나는 그들의 주도적인 행동에 놀랐다. 칭찬할 만하구나. 지영이 아이디어예요. 진우가 인정했다. 많은 가족들이 연로한 친척을 돌보는 방법을 몰라 과부하에 걸리고 결국 절망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명은 아니에요. 지영이가 서둘러 덧붙였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실수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오직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입소자들의 목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센터를 둘러보겠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마. 그들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내가 시설을 보여주고 각 프로그램과 노인들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혁신들을 설명하는 동안 나를 따랐다. 방문이 끝날 무렵 나는 여러 입소자들이 그림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홀에 멈춰섰다. 그들 중에는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이정호 씨도 있었다. 이곳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나는 진우와 지영에게 설명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들. 여기서 나는 단지 어머니나 미망인을 넘어선 목적을 찾았어. 이해해요.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그것을 찾아서 기뻐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식들이었을지라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최악은 아니었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인간이었지. 문제는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들이 떠날 때 나는 창밖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언젠가 내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언젠가 우리의 관계가 예전과 같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치유의 시작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정호 씨가 다가와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자제분들이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러 왔더군요. 만남은 어떠셨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있잖아요, 정호 씨. 로또에 당첨됐을 때 저는
우주가 배신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 그 이상이었어요. 고통을 목적으로 바꿀 기회였던 거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서윤 씨는 그 기회를 훌륭하게 활용했소. 그날 밤 내 집 테라스에 앉아 나는 민준의 죽음 이후 그토록 두려워했던 외로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혈연이 아닌 선택에 의한 가족. 그리고 매일 아침 나를 에너지로 채우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 로또 당첨금은 나에게 재정적 독립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를 재정의할 기회를 주었다. 유기를 힘으로, 배신을 목적으로, 고통을 치유로 바꾼 박서윤. 그리고 그것은 50억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새아침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 후, 재단은 내 가장 야심찬 꿈을 넘어 확장되었다. 하나의 개조된 요양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서울의 다른 지역에 3개의 시설을 포함하게 되었고 2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존중, 자율성, 삶의 질에 기반한 모델은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노인 공공정책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내가 재단본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상황의 흐름을 바꿀 방문이 있었다. 이정호 씨가 내가 즉시 알아본 한 우아한 여성, 서울시 사회복지국장과 함께 들어왔다. 서윤 씨, 이정호 씨가 눈에 띄게 들떠서 시작했다. 김 국장님께서 우리 사업을 직접 보러 오셨고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 국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다. 박서윤 이사장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새아침 재단의 놀라운 활동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는 1시간 이상 대화했다. 국장님은 시청이 노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 시설에서 시행한 혁신들 중 일부를 통합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루신 것은 혁명적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만든 아늑하고 품위 있는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다. 공공요양원은 과밀하고 기반시설은 열악하며 접근 방식은 구식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제안은 대담했다. 시청은 새아침 재단이 사업을 확장하고 공공기관에 그 모델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지와 일부 자금을 제공할 것이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론, 훈련 및 품질 기준을 공유할 것이었다. 이것은 민간 돌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기회입니다. 김 국장님이 설명했다. 나는 이정호 씨를 보았고 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서윤 씨.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체계화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기회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치열한 작업에 몰두했다. 우리는 매뉴얼, 훈련 프로그램 및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공공요양원을 방문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일은 고되었지만 깊은 보람이 있었다. 변화된 각 기관은 수십 명의 노인들이 그들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되찾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문제가 많았던 한 공공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나는 놀라운 일을 겪었다.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을 돕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나는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았다. 지영이었다. 그녀는 한 할머니가 보행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것을 돕느라 바빠서 즉시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멀리서 그녀가 그 여성의 팔을 부드럽게 잡는 모습, 불안정한 작은 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인내심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알아차림의 순간과 그 뒤를 이은 긴장감을 보았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네가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구나. 내가 말했다.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시작했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설명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오게 됐어요. 결국 작업치료보조원으로 시간제 채용되었어요. 이전 직장은? 나는 놀라서 물었다. 지영은 상당한 연봉을 받는 다국적 기업의 회계사였다. 그만뒀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한 짓을 겪고 나서 제가 텅 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돈을 위해, 지위를 위해 일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새로운 눈으로 내 딸을 보았다. 나를 버리는데 일조했던, 잘 차려입고 항상 흠잡을 데 없던 여인이 이제는 단순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고 손톱은 짧고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있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마침내 말했고 내 말에 우리 둘 다 놀랐다. 지영이는 눈물을 참으며 재빨리 눈을 깜박였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큰 의미예요. 같은 주, 재단 팀과의 회의 중에 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노인 돌봄이 양성 과정이었다. 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서 노인들을 버립니다. 나는 설명했다. 지식도 자원도 정서적 구조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은 센터의 임시교실에서 20명의 학생으로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보건 전문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들을 초빙하여 기본적인 응급처치 기술부터 돌보미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의하도록 했다. 놀랍게도 강의를 하겠다고 자원한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이 진우였다. 그는 비 오는 어느 오후, 긴장했지만 단호한 모습으로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어요. 그가 서먹한 인사를 나눈 후 말했다.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동기술, 낙상 예방, 맞춤형 운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간헐적인 만남과 피상적인 대화로 특징 지어졌다. 왜, 진우야? 왜 여기에 관여하고 싶니?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재활치료사로 일하는 내내 저는 연로한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사례, 숫자였죠.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한 후, 자원봉사를 한 후, 저는 나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아들,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던 장남의 얼굴을 살폈다. 나는 진심을 보았고 후회를 보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결의를 보았다. 좋다. 나는 마침내 동의했다. 프로그램에서 강의해도 좋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서 지켜볼 것이다.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진우가 과정의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가 각 기술을 인내심 있게 설명하는 방법, 존중과 보살핌으로 운동을 시연하는 방법, 진정한 관심으로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보았다. 그런 수업 중 하나에서 나는 그가 한 그룹의 여성들에게 노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특히 감동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설명했다. 우리가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역사와 감정과 존엄성을 가진 누군가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고 허락을 구하고 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수업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너는 좋은 선생님이다. 그는 칭찬에 놀라 미소를 지었다. 최고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죠. 아무래도 그 교훈이 처음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보구나. 나는 씁쓸함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진우는 비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그 이상을 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내 삶이 겪은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유기의 깊은 고통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으로, 고립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로, 내 자식들의 배신에서 이제 그려지는 구원의 가능성으로, 나는 로또 당첨금이 단지 촉매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매일 내리는 선택에서 왔다. 나, 이정호 씨, 진우, 지영, 그리고 재단의 일에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 다음 날 나는 내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식들을 함께 초대했다. 나는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 가족의 전통이었던 갈비찜, 민준이 그렇게 좋아했던 샐러드, 아이들 생일에 만들었던 잡채, 그들이 따로. 하지만 거의 동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여전히 존재하는 원망, 하지만 또한 새로운 희망.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 저녁 식사는 날씨와 일반적인 뉴스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로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금씩 대화는 깊어졌다. 우리는 재단에 대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마침내 내 두 자식을 보며 말했다. 용서에 대해서. 그들은 즉시 주의를 기울였고 거의 숨을 쉬지 않았다. 너희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각 단어의 무게를 느끼며 계속했다. 너희는 최악의 방법으로 내 신뢰를 배신했다. 너희는 나를 너희의 존재에서 지우려고 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지영이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본다. 진정한 변화를 보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원한을 품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찾은 더 큰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아.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다. 우리 관계가 예전과 같아질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다. 어떤 파열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새로운 것, 다른 것,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기반으로 한 무언가를 기꺼이 만들 용의가 있다. 뒤따른 침묵은 깊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을 깬 것은 지영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저희는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낭비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자유롭게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도 과거의 망각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여전히 어려운 토양에 심어진 화해의 씨앗이었지만 자랄 가능성이 있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새아침 재단은 계속 확장되었다. 돌보미 양성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업에 대한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론을 매뉴얼로 문서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출판되어 전국의 기관에 무료로 배포될 것이었다. 화창한 어느 아침,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한 전국 방송사 제작사였다. 박서윤 이사장님, 전화기 저편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시작되었다. 저희는 한국의 노인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아침 재단이 주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사장님과 팀원들과 일련의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명성이나 인정을 추구한 적이 없었다. 재단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것이었다. 망설이시는 것 이해합니다. 제작자는 내 침묵을 감지하고 계속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장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다른 도시들이 비슷한 변화를 시행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정우 씨와 오성진 변호사와 상의했다. 둘 다 만장일치였다. 전국적인 가시성은 재단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 문제에 유익할 것이었다. 게다가
이정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노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으로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촬영팀은 2주 후에 도착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센터의 운영을 기록하고 입소자, 직원, 가족들을 인터뷰했다. 그러나 주요 초점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 배신, 로또, 고통을 목적으로 바꾼 변화였다. 그 돈을 그냥 즐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기자가 내 주요 인터뷰 중에 물었다. 여행을 가거나 해변에 집을 사거나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 호화롭게 사는 것 말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시나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잠깐 동안은 수영장이 있는 아주 큰 집을 사서 제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내며 그들 없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줄까 고려했죠. 나는 내 자신의 고백에 웃었지만 그것이 단지 정교한 형태의 복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복수는 당신을 과거의 고통 속에 가두어둡니다. 저는 자유를 원했고 미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자제분들도 포함되었나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진우와 지영이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는 옆을 보았다. 그들도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그 미래에는 용서가 포함되었습니다. 반드시 망각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제 아이들은 그들이 한 일을 만회하기 위해 그들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요. 인터뷰는 우리 여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계속되었다. 우리는 노인 돌봄의 어려움, 공공요양원의 변화,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루가 끝나고 팀이 장비를 정리할 때 기자가 다시 다가왔다. 박서윤 이사장님, 제 경력 내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빛나는 분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을 삶을 바꾸는 운동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내셨나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제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라림 속에서 시들거나 고통을 통해 피어나거나, 그리고 저는 제 나이 73살에도 여전히 줄 것이 많고 살 날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만약 제 아이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집에서 제 정원을 가꾸며 작고 편안하지만 작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시는군요. 일어난 일에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잡았다. 배신은 아팠습니다. 그 추운 밤 버려진 느낌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부터 제가 쌓아 올린 것에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는 2달 후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다. 나는 내 새로운 가족이 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보았다. 이정우 씨, 오성진 변호사, 박선영 씨, 센터의 몇몇 입소자들, 그리고 그렇다. 진우와 지영도 함께였다. 내 이야기가 민감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대형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 다큐멘터리는 나를 희생자로 묘사하지 않고 역경을 기회로 바꾼 회복력 있는 여성으로 묘사했다. 또한 내 아이들을 완전한 악당으로 그리지 않고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로 그렸다. 프로그램의 영향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다. 전국의 사람들이 재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기여하고 싶어 했고 그들의 도시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싶어 했다. 다른 시와 도의 당국이 파트너십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해왔다. 기업들은 기부를 제안했고 대학들은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방송 일주일 후 우리는 재단 전체 팀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확장 가능성은 엄청났지만 신중한 구조, 조직, 계획이 필요했다. 지역별 허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성진 변호사가 제안했다. 다른 현실에 맞춰 모델을 조정하고 현지 팀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정호 씨가 덧붙였다. 성장은 좋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의 도중에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새아침 재단 모델을 국가노인 공공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연락해 온 것이었다. 내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회의실은 박수와 기쁨의 눈물로 폭발했다. 우리의 지역적 작업이 잠재적으로 전국의 수백만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나는 평소처럼 테라스에서 차 한 잔을 마셨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민준을 생각했다. 그는 항상 인생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그렇다고 말했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여보. 나는 별들에게 속삭였다. 내 나이 73살에 내 인생 최대의 모험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토록 고통스러운 배신의 행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잊혀진 복권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고,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려는 결정과 함께. 그리고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전국적인 운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구원의 과정에 있는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같은 비전을 가진 헌신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전체 공동체. 나에게는 매일 아침 나를 에너지로 채우는 목적이 있었다. 인생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활을 주었다. 3년이 흘렀다. 그 추운 밤, 내가 요양원에 버려진 지 3년. 치열한 노동,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유산을 쌓아 올린 3년이었다. 새아침 재단은 이제 전국의 15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50개 이상의 센터에서 우리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었다. 돌보미 양성 과정은 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나는 이사회의장으로 계속 활동하며 전략적 결정에 참여하고 대의를 위한 대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내 일상은 훨씬 더 평온해졌다. 내 정원, 책, 그리고 센터 방문으로 나뉘었다. 어느 가을 오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정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서윤 씨, 시간 봤소? 20분 후에 부처팀과 회의가 있소. 그의 말에 나는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무시하려 했지만 통증은 왼쪽 팔로 퍼지며 심해졌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서윤 씨,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괜찮소?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둠이 덮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도움을 청하는 내 친구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나는 병실에서 깨어났다. 심장 모니터에 일정한 신호음이 배경으로 들렸다. 진우가 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깨어난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안도로 밝아졌다. 어머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버스가 치고 간 것 같구나. 나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었니? 심장마비가 왔었어요. 그가 물리 치료사의 전문적인 말투와 아들의 걱정이 섞인 톤으로 설명했다. 빠른 조치 덕분에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경고라고 하셨어요. 속도를 줄이셔야 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정보를 받아들였다. 심장마비. 내가 76의 나이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한 후에 과로로 쓰러진다면 아이러니할 것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병원에서 방문객들의 행렬을 받았다. 거의 방으로 이사온 지영이 매일 재단 소식을 전해주는 이정호 씨, 시간을 내어 나를 찾아온 오성진 변호사, 그리고 재단의 직원들과 입소자들, 의사는 내 퇴원을 논의할 때 단호했다. 박서윤 어르신, 심장은 괜찮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계속 같은 속도로 일하신다면 다음번에도 같은 행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담긴 진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나는 진우, 지영, 이정호 씨, 그리고 오성진 변호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실 테이블에는 서류철과 노트북이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죠? 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승계 계획입니다. 오성진 변호사가 대답했다. 이번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작업했습니다. 승계? 내가 혼란스러워하며 되물었다. 나 죽는 거 아니에요. 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말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놀라운 것을 만드셨지만 이제는 짐을 나눌 때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재단은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두어 재편될 것이었다. 이정호 씨가 총괄 이사를 맡고 진우가 보건복지 분야를, 지영이가 행정 분야를 총괄할 것이었다. 의장님은 계속 이사회 의장으로 계실 겁니다. 오성진 변호사가 설명했다. 비전과 가치는 계속 의장님의 것이지만 일상적인 운영은 팀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보았다. 김구원의 길을 걸어온 내 자식들, 지원의 기둥이 된 내 친구, 꿈의 파트너가 된 내 변호사. 나는 감사와 자부심의 물결을 느꼈다.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처음에는 회의에 달려가지 않고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지 않고 검토할 보고서 더미가 없는 것이 이상했다. 나는 내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 서두르지 않고 요리하는 즐거움, 오후에 책 한 권을 다 읽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여전히 재단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가끔 강연을 하고 우리 이야기에 관심 있는 방문객 그룹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모든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멘토, 상담가, 영감이 되었다. 나는 그들이 조화롭게 일하는 것을 보며 숨이 멎을 듯한 강렬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날 밤 집에서 나는 평소처럼 테라스에 앉았다. 내 인생이 그 운명적인 설날 밤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6.2의 트라우마는 심장마비 후 내 심장의 흉터처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흔적들과 함께 사는 법, 그것들을 내 자신의 회복력의 기억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전화가 내 생각을 방해하며 울렸다. 지영이었다. 어머니, 방금 소식을 받았어요. 새아침 재단이 대한민국 인권상 노인 보호 부문 후보에 올랐어요. 정말 멋지구나.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대답했다. 모두 축하한다. 우리 모두에게요. 그녀가 바로잡았다. 어머니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상을 받게 되면 어머니께서 상을 받아주셨으면 한대요. 시상식은 청와대에서 열린 우아한 행사였다. 나는 진우, 지영, 이정호 씨와 함께 참석했다. 새아침 재단이 해당 부문에서 수상했다는 발표가 났을 때 박수갈채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는 느리지만 확신에 찬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대통령께서 직접 트로피를 수여하며 재단의 혁신적인 활동을 칭찬했다. 마이크 앞에서 나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4년 전 설날 전날, 저는 제 가족에게 제 뜻과 상관없이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로또에서 50억 원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홀을 휩쓸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항상 충격을 주었다. 저는 그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고 호화롭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한 대응으로서뿐만 아니라 늙는다는 것이 가치를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확언으로서 새아침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청중 속에서 내 자식들의 얼굴을 찾았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고 있었다. 이 상은
저나 우리 재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고 쓸모없고 짐처럼 느껴졌던 모든 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유산을 만들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뒤따른 박수는 청중과 무대에서 많은 눈물과 함께했다.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진우와 지영에게 안겼다. 이제는 소유가 아닌 파트너십이라는 다른 의미를 지닌 가족의 포옹이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나는 지난 4년 동안 겪은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잔인한 유기에서 국가적 유산의 건설로, 가족의 배신에서 목적을 공유하는 새로운 가족의 형성으로, 로또 당첨금은 촉매제였다. 그렇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왔다. 쓰라림에 굴복하지 않고 복수 대신 목적을 선택하고 마음이 부서진 73살에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믿는 결정에서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잠이 들었다. 과거와 평화롭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박서윤의 유산은 단지 건물, 프로그램 또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이 이제 전하는 메시지였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에서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 만약 우리가 배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용기가 있다면 5년이 흘렀다. 그 운명적인 설날 전날 밤 이후 내 삶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다. 78배 나이에 나는 오랫동안 놓쳤던 균형을 찾았다. 일과 휴식, 기억과 희망, 생물학적 가족과 선택된 가족 사이의 균형. 새아침 재단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다. 이제 전국에 80개의 센터가 있었고 0명 이상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다. 나는 이사회 의장으로 계속 활동했지만 내 일상은 훨씬 더 평온했다. 어느 봄날 아침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초청을 받았다. 그는 노인 인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담 연방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고 내가 초대 국가노인 정책위원장으로서 그 노력을 이끌어주기를 원했다. 그 제안은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78배 나이에 그리고 2년 전 심장마비를 겪은 후에 하지만 가족과 팀과의 논의 끝에 나는 엄격한 조건 하에 그 직책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노인 정책위원장으로서의 취임식은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가족에게 버려졌던 78배 여성이 이제 노인을 위한 국가 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원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 중에 말했다. 희생자에서 옹호자로, 버려진 자에서 지도자로. 저는 이것이 새로운 원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바로잡았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인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 자원, 존중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서의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깊은 보람이 있었다. 우리는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활기찬 노년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을 수립했으며 새아침 재단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전국적인 생활센터 네트워크의 형성을 조정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진우의 전처 유미와 내 20대 손주 민호와 서연이었다. 그들을 본 지 거의 5년 만이었다. 그들은 대학에서 내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크리스마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니, 이제 20살이 된 서연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놀라움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어린 손주들은 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년 전에 내 자식들과 시작된 화해는 이제 다른 세대로 확장되어 내가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원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배신의 순간 이후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보았다. 요양원에서의 유기는 국가적인 재단을 낳았다. 버려짐의 고통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는 목적을 낳았다. 나를 거부했던 가족에게서 일부는 혈연으로, 일부는 선택으로 이루어진 모두 의미 있는 확장된 관계의 원이 생겨났다. 세월은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가져왔다. 나는 80살의 공식적인 직책에서 완전히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와 재단 이사회를 떠나 더 젊지만 똑같이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바통을 넘겼다. 나는 대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송별회에서 설명했다. 단지 기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야기꾼이 되어 내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필수적인 일을 계속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나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고 가끔 강연을 하고 내 여정에 관심 있는 학생과 연구자들을 맞이했다. 내 집은 노화, 목적, 개인적 변화에 대한 비공식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82번째 생일에 나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재단팀이 우리 센터에 수십 명의 입소자, 직원, 가족,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일했던 당국자들의 증언을 담은 비디오를 편집한 것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증언 중 하나는 90세의 한 할머니의 것이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존재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녀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제 90살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비극을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으로 바꾼 용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윤 이사장님.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를 주셔서요. 나는 확장된 가족에게 둘러싸여 눈물을 흘리며 비디오를 보았다. 진우와 그의 새아내, 지영과 그녀의 남편, 이제는 성인이 된 내 손주들, 이정우 씨, 오성진 변호사,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 동안 사귄 여러 소중한 친구들, 그 사랑하는 얼굴들을 보며 나는 내가 걸어온 놀라운 길을 되돌아보았다. 6.2의 깊은 고통에서 내가 찾은 초월적인 목적으로 로또에서 얻은 50억 원에서 내가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 수천 명의 삶으로 나는 그 추운 설날 전날 밤 내 인생 최악의 경험이 최고의 단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저고리 주머니에 잊혀있던 복권이 단지 재정적인 상이 아니라 구원, 목적, 유산의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인생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나는 그것을 내 자신의 존재를 재창조하는 데 뿐만 아니라 노아라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만드는 데 활용했다. 내 주변에서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수년 동안 내 동반자였던 남편 민준을 떠올렸다. 나는 그가 그의 부재 이후 내가 된 여성, 역경 속에서 찾은 힘, 고통 속에서 발견한 목적, 6.2에서 쌓아올린 유산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내 82해의 삶에서 나는 운명이 때때로 기이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추락이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다. 내 자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복권, 버려진 노인을 변화의 힘으로 바꾼 상금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보물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새로운 새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새벽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날로 변했다.